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제가 최근에 홍익희 교수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모든 돈의 미래 비트코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제가 이거를 한 영상에 올리려고 했는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아가지고 3개 영상으로 나눴습니다. 이 두 번째 영상이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데요. 브릭스가 달러를 버린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금으로 무너지는 달러 패권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이 브릭스 얘기는 솔직히 우리가 다 잘 모르는 얘기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이거를 정말 엄청 열심히 조사하셔가지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비트코인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영상이니까 꼭 한번 보세요. 조금 전에도 이제 그 말씀 하셨습니다. 브릭스가 지금 무역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미국의 적대적인 이제 브릭스 국가들의 행보가 매우 궁금합니다. 참고로 브릭스는 여기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리고 남아공을 말하는 거고요. 거기 지금 사우디도 끼네 마네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미국 달러에 대항하는 화폐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 그쪽 사실 잘 모르는데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10월 22일서부터 24일까지 러시아 카잔에서 제16차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됐던 의제들이 어떤 거냐 하면, 한마디로 이제는 브릭스가 경제적으로도 덩치가 커졌으니까 서구가 주도하는 통화금융 시스템으로부터 독립하자는 게 요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핵심 의제들이, 하나는 공동통화, 브릭스 브릿지라 일컬어지는 공동통화, 또 하나는 브릭스 브릿지라고 이루어지는 국제결제 플랫폼, 또 하나는 브릭스 페이라고 불리우는 지불 시스템, 그리고 브릭스 내의 증권거래 청산소 설립,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싣고 나오는 유조선에 서구의 보험회사들이 재보험을 안 들어줬어요. 네. 그래서 차제에 재보험 시스템을 창설하자. 그리고 신용평가사도 서구 중심에서 벗어나서 브릭스 자체의 신용평가사를 만들자 하는 게 핵심 의제들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16차 정상회의는 그간에는 회원국들 간에 합의문 도출을 잘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134개 합의사항을 담긴 카잔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우선 브릭스 9개 회원국의 지금 경제력을 보면 세계 인구의 45%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13개 국가를 준회원국인 파트너 국가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22개 국가로 늘어나면서 아마 세계 인구의 절반을 넘겼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9개국의 GDP 합계도 전 세계 GDP의 3분의 1 이상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도 굉장히 대규모 메모드 회의였는데, 36개 국가대표하고 UN 사무총장 등 6개국 국제 기구 대표들이 참석해서 총 공식 대표단만 5,200명이 넘었어요. 이 회의에 5,000명 갔습니까? 예. 야. 네, 카자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서구로부터의 독립이 핵심 의제였습니다. 핵심 의제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그들이 근본위 디지털 화폐를 무역 통화로서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본위. 네. 예.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브릭스 회원국은 각자 자국의 화폐를 쓰되 무역할 때만은 새로운 무역 통화를 쓰자. 그리고 이 무역 통화는 금을 40%로 담보물을 잡고 브릭스 플러스 국가들의 통화 바스켓 60%를 담보로 하는 실물 화폐입니다. 즉 실물 디지털 화폐예요. 그리고 이번에 푸틴이 회의장에 입장하면서 손에 지폐 하나를 들고 들어옵니다. 이 사진이 바로 그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브릭스 유닛이라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런데 이 화폐는 사실 1944년 브레튼 우주 협정 시에 영국 대표였던 케인즈가 주장했던 무역통화 방코르에서 개념을 차용한 것입니다. 이게 당장 올해라도 도입이 가능한 이유는, 원래 유엔 산하기관인 EDS라는 세계 최첨단 연구소가 있어요. 여기서 개발을 완료한 화폐가 바로 유닛입니다. 이거를 갖다 쓰면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라도 도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올해 브릭스 화폐가 나올 수 있다는 거네요? 그 유럽에 있는 유로화 비슷하게? 그렇죠. 근데 네.
유로화는 그들의 공동통화지만 예. 이거는 공동통화는 아니고 예. 무역할 때만 예. 쓰는 무역통화예요. 예. 그리고 이번에는 그들이 그 스위프트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브릭스 브릿지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은 러시아가 주도해서 여태까지는 브릭스 공동통화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서구 언론의 시각에서는 그게 사실은 가당치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게 봤냐 하면 EU가 통합을 하면서 유로화를 만들어냈을 적에도 굉장히 큰 진통이 뒤따르고 그 통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 수렴 정책이라고 여러 가지 경제 여건들을 한 나라에 준할 정도로 타이트하게 맞춰야 됩니다. 근데 브릭스 국가들은 서로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EU처럼 그게 가능하다고 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획기적인 것은 이 브릭스 기축통화에 대한 추진을 완전히 폐기하고 브릭스 유닛이라는 무역통화하고 브릭스 브릿지라는 국제결제 시스템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점입니다. 한마디로 더 현실적으로 실용주의를 그들이 택했다고 보면 됩니다. 또 하나는 브릭스 브릿지의 강점도 이것도 빠르면은 1년 안에 도입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브릭스 브릿지라는 것도 서방의 국제결제은행이 중국, 홍콩, 태국,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하고 같이 개발한 결제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스템을 미국 연준이 분석해 보니까 이걸 쓰게 되면 달러 사용은 오히려 줄어들고 위안화 사용이 늘어나는 걸로 판명이 돼서 이 프로젝트가 지금은 잠정 중단되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거 개발을 할 적에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주도한 게 바로 중국의 인민은행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이미 다 만들어진 결제 시스템이에요. 맘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이걸 조금 변형시켜서 그대로 그들의 결제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간 5개국이었을 때 만들었던 브릭스 페이라는 결제 시스템이 있는데 각 참여기관들이 리플 시스템을 쓰고 있는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리플.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미국이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만 압류한 게 아니라 러시아에 있는 비자 카드하고 마스터카드를 급히 철수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은 그들의 신용카드를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브릭스 페이를 기능을 여기다가 신용카드 기능을 집어넣어서 해외에 나가서 쓸 수 있는 신용카드 내지 휴대폰 앱으로 개발을 해서 이거를 지불 시스템으로 진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림에는 리플들이 많이 보이는데 실제로 브릭스페이에 리플이 활용된지 여부는 공식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놀라운 토의가 있었는데 지금 브릭스 유닛을 쓰자는 논의는 시작됐지만 아직 이게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당장 그들이 회원국 간의 무역을 할 적에는 가능한 달러를 쓰지 말고 회원국 간 국가 간의 무역 통화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브라질하고 중국하고 무역을 할 때 보면 브라질의 해화라는 이게 변동성도 크고 인플레이션도 심해요. 그러니까는 무역업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위안화가 그들의 무역 통화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안화가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해요. 왜 그러냐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무역 적자를 보는 나라가 돼서 무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달러가 해외로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나날이 무역 흑자가 늘어나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을 하면 오히려 해외에 있던 위안화마저 유동성이 중국 국내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대국이 무역을 위안화로 하고 싶어도 위안화가 없는 거예요. 위안화를 다 빨아들이니까 중국. 그래서 지금 무역 통화를 만들자는 논의도 나온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선은 급한 대로 그들의 무역에 비트코인을 쓰자는 논의가 이번 회의에서 활발히 논의됐습니다. 그래서 회원들 간에 크립토 무역을 촉진하자 해서 물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하면은 리플이라거나 다른 통화도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푸틴 대통령은 브릭스가 암호화폐를 공식 투자 대상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안화하고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의 개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많은 나라들은 지지를 표명했는데 인도만은 반대를 했어요. 인도는 결제 시스템도 그렇고 브릭스 유닛이라는 무역 통화에도 그렇고 그 미국과 척지지 않겠다는 거죠. 인도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중국의 태도
변화 여부를 이제 주목해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국은 지금도 채굴이나 암호화폐 산업을 법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지만 네.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공식적인 태도 전환을 할지 아니면 지금같이 묵인하는 상태로 계속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경제학자 제레미 지겔이라는 미국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결국 많은 국가가 달러를 버리고 비트코인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쓴 로버트 기요사키는 브릭스 암호화폐가 나오게 되면 달러는 붕괴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비트코인을 사라는 첨평을 남겼습니다. 자, 이렇게 브릭스 무역통화로 이제 비트코인이 논의된 이유를 좀 더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안화의 유동성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들 회원국 간에 거래할 때 달러는 쓰기 싫고 즉 탈달러는 화야될 텐데 실제로 무역을 해야 될 위안화는 부족하고 하니까 그들의 무역통화를 새로 만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그들의 무역통화로서 씀으로써 무역 활동을 좀 원활하게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중국은 금융시장은 개방이 원칙인데 외환시장만은 앞으로도 폐쇄시장이 그들의 원칙입니다. 홍콩을 통해서 간접 루트만 뚫어놓고 있지 외환시장은 개방을 안 했어요. 이걸 개방하게 되면 유대인 세력들한테 당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들이 금융시장은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외환시장은 그들이 지금으로서는 오픈하기 힘듭니다. 이런데 브릭스 회원들 사이에서는 위안화로 교육을 하자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불편하니까 그들이 실용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무역 통화와 비트코인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조금 헷갈리는데 그 브릭스 유닛이라는 것도 쓰고 비트코인도 쓰는 방법을 좀 논의하고 맞습니다. 있는 거죠. 두 개 다. 예. 네, 네. 근데 아직까지 브릭스 유닛은 예. 지금 논의를 하기 위한 협의를 하는 상태고 아직 나오지 않은데 당장 무역은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인도가 좀 어느 정도 좀 반대를 하고 있고, 네. 근데 어쨌든 브릭스 유닛은 금 40%, 자국 화폐 60%로 이제 되어 있고, 자국 화폐가 아니라 통화 바스켓. 그렇죠. 아, 네네. 그 통화 바스켓. 네. 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 이유는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무역 수지가 날이 갈수록 이렇게 흑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특히 2024년에 무역 흑자가 많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위안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 그간 디커플링 전략을 계속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한 원인은 중국이 세계 최대의 무역국이자 중국을 최대 교육 대상국으로 삼는 나라의 숫자는 이미 140개국을 넘은 반면에 미국을 최대 교육국으로 삼은 나라는 이제 40개국에 불과합니다. 보지도 않네요. 네. 압도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제3세계 국가들이나 글로벌 사우스, 즉 남반부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최중국 편에 줄을 섰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들은 실용주의를 채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빨간색은 중국을 주로 교육하고 있는 나라들이고 청색이 미국을 주로 교육하고 있는 나라들인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북미랑 이제 남미 일부 국가 뭐 그런 것도 없네요. 네. 유럽은 독일을 최대 교육 대상국으로 삼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오렌지색으로 나타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스위프트 시스템에서의 그 위안화 비중은 한 4, 5%뿐이 안 된다라고 한 5년 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중국은 스위프트 시스템이 아닌 그들이 개발한 CIPS라는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그거를 써가지고 그들이 무역도 하고 자본 거래를 하고 있는데 2023년 3월 기준으로 해서 위안화의 결제 비중이 달러와의 결제 비중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계속 위안화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중국은 달러보다는 그들의 위안화로 무역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페트로달러의 균열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JP모건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같은 경우 전 세계 원유 거래의 5분의 1 이상이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거래됐다고 합니다.
주로 위안하겠죠. 중국의 시진핑이 2022년 말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을 때 아랍 여러 나라들하고 연쇄회담을 하면서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인 중국이 앞으로는 원유 거래를 위안화로 좀 해달라라는 제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많은 나라들이 중국하고 위안화 거래를 함으로써 페트로달러의 20% 이상이 이제는 위안화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1974년에 미국의 외무장관인 키신저가 사우디 왕을 방문해서 어떤 비밀 협상을 했냐면 앞으로 오펙이 석유를 달러로만 팔아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 나라와 당신의 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50년 만기 군사 경제 협정을 맺었어요. 이게 사실상 페트로달러 협정입니다. 그런데 지난해가 이게 50년 만기되는 해였어요. 6월 달에 미국이 사우디 보고 이 협정 연장을 해달라고 그랬을 때 사우디가 이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정이 종료됐어요. 그럼 미군도 필요 없고 우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아니 그런 얘기까지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네. 협정 자체는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를 달러로만 팔아야 되는 의무로부터 이제는 해방이 됐어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사우디에는 아직까지 미군이 한 3,000명 정도 주둔해 있어요. 그리고 그 자국의 안보를 아직까지는 미국이 책임져주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럴까요? 지난해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확실히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굉장히 중국 쪽으로 이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브릭스에도 참가 신청을 해서 승인까지 됐는데도 네. 아직까지 브릭스 가입은 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그 아직까지는 관망세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석유를 다른 나라 통화로 팔겠다라고 공언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그랬다가 당했던 후세인이거나 이런 사례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우디는 양쪽 사이에서 관망세를 좀 취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래도 그 전에는 완전히 미국 편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거의 중간까지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네요. 예. 근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미국도 많이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사우디 유전들이 공격받을 적에도 미군이 그거를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게다가 페트로 미사일 같은 거는 일시 철수한 적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우디로서는 이제는 미국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러한 게 아주 팽배해 있어요. 지금. 네. 그렇다고 완전히 중국 편에 가서 쓴 것도 아니고 지금은 가운데에서 관망을 좀 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11월 말에 트럼프가 다급하게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다 뭐를 올렸냐 하면 달러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브릭스 통화를 만들거나 다른 통화를 통해서 미국의 달러를 대체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00% 관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했어요. 사실 저도 그걸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아니 이거를 미국이 다 가만히 보고 있어 펄펄 뛰지 않겠느냐라고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이제 나왔네요. 예. 근데 저렇게 100% 관세를 매기면은 미국이 다 손해 아닙니까? 그 다 지금 다 수입해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 거 알고 있네요. 사실 미국도 문제가 크죠. 예, 그렇죠. 근데 일단은 예. 협상의 전문가니까 일단은 엄포를 딱 놓고 일단 던져,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사실은 서구 언론이 브릭스의 움직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태 파악을 못 하고 있었어요. 네, 예. 그런데 트럼프가 오히려 정보망이 더 빠르고 촉이 빠르다 싶으니까 취임도 하기 전에 먼저 그가 SNS에다 이걸 날린 거예요. 예. 저도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 네. 아니 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역으로 추적해 보니까 브릭스에서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런 움직임을 서구 언론들이 자세하게 취재를 안 해가지고 사실은 서구에 이런 내용을 잘 몰랐어요. 예. 트럼프가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서니까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라고 이제 역으로 이제 추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에서 중국의 입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중국이 그 브릭스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큰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은 암호화폐 굉장히 적대적이었죠. 거래소 없애버렸지, 채굴하는 거 금지했지, 거래 자체도 금지했고 했는데 그러면은 좀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변할 가능성이 지금 꽤 있어 보이네요. 맞습니까? 변할 거다 아니다 아니면 이런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제 능력으로는 제대로 예측을 하지 못하겠어요.
거예요. 단지 현재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의 자본 유출을 우려해서 2021년 5월에 암호화폐 채굴이나 거래 같은 거를 일제 금지시켰습니다. 네.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의 채굴 비중이 전 세계의 한 70% 정도 됐어요. 그런데 정부가 딱 엄포를 놓자 0%로 모든 채굴업자가 딱 채굴을 중단을 합니다. 그만큼 중국 정부를 무서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밀채굴을 시작했는데 그의 말에 한 21%까지 회복을 했고 지금은 한 55%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량의 55%는 아직도 중국에서 채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비트코인 채굴을 많이 한 나라는 현재까지는 중국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미국이 치고 들어왔는데 미국의 채굴 비중이 그 짧은 사이에 지금 40%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미국의 전기료가 지금은 중국보다 더 쌉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두 나라가 채굴하는 게 95%예요. 네. 그리고 또한 거래도 금지해 놨는데 지금은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존에서 한국, 일본 다음에 중국의 거래량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홍콩까지 더하면은 사실상 아시아 1위가 중국이에요.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게다가 홍콩을 암호화폐 특화 도시로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국의 뜻이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홍콩이 금융 도시로서는 이제는 위치를 싱가포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지만 암호화폐만큼은 아시아의 맹주가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중국은 지금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는데 사실상 채굴도 묵인화하고 거래도 묵인화하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브릭스가 변했기 때문에 중국의 태도 또한 같이 변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있고 중국은 자본 유출을 두려워해서 이거를 완전히 허용하지는 못할 거다. 지금과 같은 밀채굴이나 밀거래를 그냥 묵인하는 수준에서 영위되면서 특히 홍콩까지는 그들의 자본이 나가도 좋지만 홍콩 밖으로만 빠져나가지 않으면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릭스 중에서 이제 또 러시아가 있죠. 사실 그 러시아 때문에 이런 게 많이 좀 가속화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네,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탈퇴 당하면서 돈도 많이 뺏기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이 놀랐겠죠. 브릭스 국가들이 우리도 당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래서 그런지 러시아가 최근에 암호화폐 꽤 우호적으로 많이 변한 것 같고 조금 전에 푸틴 얘기도 하셨는데 최근 동향이 어떻습니까 거기는? 러시아는 지금 발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 회의가 10월 24일 날 끝났는데 채굴 합법화를 발효시킨 게 11월 1일이에요. 일주일 후네요. 네, 그만큼 빠르게 러시아는 지금 자세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나라들한테도 이 전략을 같이 따라하자고 좀 권유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채굴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둘 다 어떤 공통분모를 갖고 있냐면 전기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산업을 묶어서 우리가 같이 하자라고 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사실은 그들도 자본 유출 때문에 이 채굴이나 암호화폐를 금했던 건데 그래서 요번에 채굴업자들을 합법화시켜주는 대신에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 하면 채굴업자들이 채굴한 비트코인은 국내에는 팔지 말고 러시아 상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해외 수입상한테 팔아라 라는 방법으로 물꼬를 터줬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채굴업자들이 채굴한 거를 해외 수입상한테 팔 겁니다. 그리고 그 비트코인을 갖고 러시아 석유나 러시아 상품을 사게끔 하는 즉 비트코인 무역을 이제는 합법화시키면서 본격화하는 거죠. 비트코인 수출하는 거네요 한마디로. 네.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도 두 군데 또 새로 만들어줬고요. 신설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가상자산 무역결제를 올해 1월 1일부로 허용을 하면서 러시아 중앙은행의 감시 아래 비트코인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무역상들이 들여오면 그걸 아마 국내에 처분은 못하게 할 겁니다. 그걸 다시 해외 수입상한테 팔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아마 중앙은행이 유도를 할 거예요. 모든 걸 다시 허용해 줬지만 관리를 중앙은행에서 하겠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자세 조정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제 비공식적으로 보면은 이제 암호화폐 3대 강국이 저는 미국, 중국, 러시아로 알고 있는데 러시아가 더 강해지겠네요. 이번 그렇죠. 통해서. 그렇죠. 예.
브릭스 중에서 그러면 경제 규모로 보면은 그 중국 다음에 인도일 것 같은데, 근데 거기는 이제 금은 확실히 많이 사 먹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중앙내 쪽에서. 암호화폐 쪽에도 좀 변하는 게 있습니까? 그쪽? 지금 인도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세금 부과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그 이익의 30%를 세금을 매기고 원천 증세를 1%를 부과하고 있으며, 한마디로 인도는 암호화폐를 투기적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런 블록체인 기술 개발 같은 것을 장려하기보다는 규제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 진출 같은 것도 지금 맡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브릭스 회에서도 유독 인도만 그 브릭스 결제 시스템하고 브릭스 무역 통화 도입에 반대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미국을 의식하고 있다고 지금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암호화폐 친화 국가 순위에도 인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는 상대적으로 국가 정부 측면에서는 암호화폐를 아직까지는 규제적인 입장에서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사실 그 중국 기반 거래소들도 지금 거의 다 UAE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UAE 쪽에는 뭐 크립토 존 같은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암호화폐 회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유무역 존 같은 것들이 있고 굉장히 프렌드리한 것 같은데, 사우디나 UAE 이쪽도 그럼 암호화폐 왠지 좀 우호적일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쪽은 확실히 암호화폐 굉장히 그 우호적입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홍콩과 UAE의 아부다비 같은 도시가 치열하게 서로 이제 암호화폐 그 맹주 도시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사우디 같은 경우를 들여다보면 이미 사우디는 디지털 화폐 시대에서만은 오펙의 맹주가 돼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주변국들하고 지금 표준화 작업을 하면서 오펙의 그 연합 통화를 한번 이루겠다라는 지금 꿈을 갖고 있는 거로 보이고, 그다음에 UAE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산업을 그들 국가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부다비는 특히 암호화폐 특화 도시로서 홍콩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들 나라들이 페트로달러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노력을 물밑에서 굉장히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점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슬람 율법에는 근본적으로 이자를 부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구의 금융 시스템은 그들한테 사실 맞질 않아요. 은행에 돈을 예금하면 그냥 이자를 주잖아. 네. 근데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이자를 받으면 안 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그들의 율법에 더 부합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소 같은데 우리가 비트코인 갖고 있다고 해서 비트코인에 이자 안 주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이거를 디파이에 집어넣는다거나 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시스템이 서구의 은행 시스템보다는 이 암호화폐 시스템이 그들의 율법에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앙심이 깊어서 율법을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암호화폐 산업이 커지기에 알맞은 그런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 이슬람 신화적인 거는 지금 오늘 처음 알게 되었네요. 그것도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네. 어쨌든 도움은 되겠네요. 책에 보면요, 사실 그 미국은 미국 달러에 도전하는 모든 것을 좀 막아왔지 않습니까? 몇십 년 동안. 그 피트로 달러도 그 중에 사실 하나인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금과 은도 좀 이렇게 오르려고 할 때마다 이제 선물 시장에서 소위 뭐 장난을 좀 쳐가지고 가격을 내린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라고 이제 쓰셨는데, 그 요즘에 또 금은 가격이 은근히 좀 많이 또 올랐습니다. 작년에 그 역대 최고치 많이 여러 번 돌파했고요. 미국이 미래에도 이런 방법을 쓸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금 가격이나 은 가격은 오히려 좀 빠졌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금은 가격은 빠져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얘네들은 이자금품 못 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 시장은 아주 쥐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금 가격이 정체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2,000달러를 뚫고 지금 온수당 2,700불까지 올라간 그 이면에는 사실은 브릭스 국가들이 금을 집중적으로 수입하기 때문에 지금 금 가격이 올라간 거거든요. 예. 그런데 앞으로 미국이 이거를 또 규제를 할 수 있느냐 여부는 이제는 옛날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뭐냐면 옛날에는 개인이나 기관들 중심으로 금을 사모았는데, 이제는 브릭스 국가라는 국가 단위로 지금 금을 사기 때문에 이게 금 선물 시장만 둘러서 옛날처럼 금 가격을 잡을 수 있느냐 하면은
이제는 그러기 하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금 선물 시장의 마지막 마감일 날 인도 원칙이 사실은 현물 인도 원칙이에요. 예. 상대방이 현물로 달라 그러면 금을 내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지금 브릭스들은 금을 계속 사고 그들의 브릭스 유닛이라는 통화를 금 40% 담보를 잡겠다고 아주 금 위주로 나가고 있는 마당에 가격을 눌러서 싸게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브릭스 국가 좋은 일만 좀 시켜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렇죠. 네. 금을 현물로 내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시점은 금 가격 주도권이 여태까지는 선물 시장을 잡고 있는 미국과 현물 시장을 잡고 있는 영국 둘이 한 편이 돼서 금 가격을 얼마들이 이들이 조정할 수 있었어요. 예.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금 가격 주도권이 이제는 미국으로부터 브릭스로 넘어가는 그러한 단계에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한두 번 정도는 미국이 시도는 해볼 수 있어. 금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렇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그게 더 쉬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 가격이 자연적으로 대체 자산의 하나로서 달러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만큼 금 가격이 계속 상승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비트코인과 금을 사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 그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시중금리가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시중금리는 어떻게 됐죠? 기준금리를 내릴 때마다 오히려 시중금리가 치솟아요. 네, 희한하더라고요. 예. 네. 그런데 이렇게 시중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게 하여튼 자산시장에 이게 아주 직격탄입니다. 그렇죠. 자산시장에 투자하시는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게 바로 시중금리예요. 이렇게 미국의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금 가격은 타격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체 자산인 금이 트럼프 재선 이후에 힘을 못 쓰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가 그렇죠. 이게 재선일 날 확 떨어진 거예요. 금 가격이. 예. 트럼프가 당선되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힘을 못 쓰고 좀 빚이 있네요. 네. 지금 비슬비슬 거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2,800불을 웃돌았던 금 가격이 지금은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 브릭스가 지금같이 이렇게 금 매집을 계속하는 이유가 이번에 브릭스 유닛이라는 통화에서 40% 담보로 잡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아마 이들 사이에는 이런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이는 그래프가 세계 4대 수입국인 중국과 인도와 최근에 러시아와 튀르키예의 금 수입 물량입니다. 이 네 나라가 주로 금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고 처음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고 발표했을 때는 사실은 트럼프가 표심을 잡기 위한 것이자 그것에 이론적으로 이걸 가지고 미국 부채를 갚아나가겠다 했는데 이제는 실질적인 이유가 생긴 거죠. 이렇게 브릭스가 금을 매집하고 들어오니까 이제는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은 비트코인 매집으로 대항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브릭스가 비트코인을 무역통화로 쓰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미국과 브릭스 간에 어떤 의미에서는 비트코인 매집 경쟁이 시작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이 경쟁에 같이 뛰어들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각국 중앙은행이 그들의 외환무역에 보면 이자 하나 붙지 않는 금을 그들의 전략자산으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의 자리를 대신해서 같이 들어가는 게 이제는 비트코인이라고 봐야 될 걸로 보여서 지금 이러한 브릭스의 그런 행동,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채택하려는 거기에 또 다른 타당한 이유를 제공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심상치 않은 중국의 금 관리 정책인데요. 중국은 사실은 옛날서부터 금을 어떤 형태라도 통화에 연결시키려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얘기는 세계 최대의 금 생산국이 중국이에요. 그리고 2위가 러시아하고 호주하고 비슷합니다. 이 세 나라가 세계의 금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세계 최대의 금 수입국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생산도 가장 많이 하고 수입도 가장 많이 해요. 그러면서 한 번 중국에 들어간 금은 원칙적으로 해외 수출을 금지시키고 있어요. 아, 금의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네. 이것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서 실제로 상하이 금선물 시장의 시세를 미국 금선물 시세보다 약간 높게 형성시켜요. 네. 그래서 오히려 해외에 팔면 손해보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중국으로 들어간 금은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못해요. 네. 근데 이런 거 이제 다 보면은 지금 이제 한국 쪽에서는 금도 안 사고 있고 비트코인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우리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지금 세계의 변화하는 상황, 특히 미국의 변화를 빨리 보면서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예. 보통 독일이나 스위스가 먼저 치고 나가고 한 6개월 뒤에 그걸 보고 미국과 캐나다가 쫓아가는 여태까지는 양태였었는데 예. 이제는 미국이 앞서서 치고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인이 아시다시피 가상 계좌 자체를 개설을 못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법인. 네. 그다음에 개인들도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이거 못 사게 창구 지도로 다 막아놨어요.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창구 지도와 지침으로 합니다. 네. 지금 법인이 개설 못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침으로 2017년인가 막았는데 아직도 은행들이 눈치 보면서 그걸 못 열어주는 거죠. 그렇죠. 네. 법 개정도 필요 없고 다시 지침만 내리면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적에 이게 해외에서는 2007년도에 나왔습니다. 당시 우리 무역관 직원들은 다 스마트폰을 썼어요. 예. 그런데 한국 관료들은 삼성의 갤럭시를 살려주겠다라는 선한 의지로 3년 동안 이걸 막았어요. 네. 그래서 비록 삼성의 갤럭시는 살렸습니다만 3년 동안 이 분야의 소프트웨어, 특히 휴대폰 앱 개발은 우리가 완전히 황무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 벤처기업들은 그러한 스마트폰이 나와 있는지조차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한 회사의 상품을 살려주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시장을 이렇게 황무지로 만든 과거의 전철을 우리가 다시 밟아서는 안 돼요. 지금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당국자들이나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앞으로의 시대에 예견을 하면서 뒤쫓아가는데 더 이상 늦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정말 개탄할 일인 게 한국은행이 금을 2012년인가? 그때 한 100톤 정도 사놓고 그 후에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유럽에 있는 잡나라들도 몇백 톤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경제 규모 대비 금도 매우 작고 비트코인은 빵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탄할 일입니다.